우중낭독. 이치은 로봇의 결함 1. 해안인명구조 로봇 조라. 뭐든지 처음은 어설프게 마련이다. 첫 출장은 지리한 장마를 막 빠져나온 찌는 듯 더운 8월 어느 날이었다. 슈이었다고 기억한다. 졸업식 때 한 번, 면접 때 한 번, 드물게만 바깥바람을 쐰 두꺼운 회색 모직 정장을 꺼내 입고 나는 경기병의 창처럼 날카로운 태양빛이 쏟아져 내리는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여름 휴가철 바닷가치곤 사람이 많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정남으로 기차를 타고 3시간 넘게 달린 후였다. 기차 안은 냉방 상태가 좋아 시원했는데 기차역에서 해수욕장까지 500m가 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걷는 동안 전날 밤 달인 셔츠가 흠뻑 땀에 젖어버렸다. 입사 후 첫 2달 동안은 아무 하는 일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다. 가끔 팀 미팅에 불려 들어가고 회식 자리에도 끌려 나갔지만 손에 떨어지는 확실한 일은 없었다. 아침에 출근해 차 한잔하고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너무 커 유달리 휑해 보이는 빈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 가끔 까닭 없이 친절하게 그는 선배들이 던져준 자료를 손에 잡히는 대로 읽긴 했지만 그게 내가 받을 월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첫 출장이네. 비교적 간단한 일이라 혼자서도 어렵지 않을 거야. 다녀와서 내일까지 보고하고 모르는 것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전화해. 내 첫 번째 보스는 구레나룻을 유난히 길게 기른 남자였다. 끝으로 갈수록 빛깔이 빨개지는 이상한 구레나룻. 문제는 그 비교적 간단한 일에서 내가 무엇을 모르게 될지조차 도무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나는 구태여 묻지 않았다. 아, 맞다. 영수증도 잘 챙겨오고. 나는 무슨 영수증이요? 라고도 묻지 않았다. 딱히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일에 사사건건 질문하는 건 내 강점이 아니었다. 해안을 끼고 길게 뻗어있는 백사장을 얼마 걷지 않아 모래알들이 구두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구두를 벗는 대신 축축한 넥타이를 목에서 풀어 한 손에 거머쥐었다. 한 손엔 가죽 가방, 다른 손엔 마구 엉킨 줄무늬 넥타이. 그리고 젖은 땀이 아지랑이를 모락모락 피우는 겨울 양복 차림으로 한여름 해안가를 활보하는 남자라니. 참으로 흉측한 꼴이었다. 분홍 목줄을 찬 강아지가 나를 보고 짖어대자 하와이안 셔츠를 걸친 주인이 다가와 제지했다. 흡사 커다란 총알을 모래바닥에 꽂아놓은 듯한 회색 시멘트 건물이 나타났다. 걸어가는 쪽에서는 창문이 보이지 않았다. 3.5km 길이의 해변을 지키는 단 하나의 해안관리사무소 건물. 바로 내 첫 출장의 목적지였다. 저 조그만 곳에서 얼마나 많은 로봇들을 관리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금속 재질의 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고 나는 바깥 공기와는 종이 다른 시원한 공기가 반겨주던 실내로 들어섰다. 기다란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밤백 남자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커피는 마시나? 남자가 뒤를 돌아보고 나와 눈길을 섞은 건 잠깐 동안이었다.
작고 동그란 은퇴 안경에 머리보다 조금 더 짙은 색의 회색 코수염을 기른 남자의 인상은 찰나였지만 예상보다 꽤나 어릴 수도 있겠다 였다. 막연히. 나는 너무 정중하게 들리지 않도록 무심히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담 할 수 없지. 조금만 기다리게.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을 테니. 남자는 옛날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는 중이었다. 나는 늘 번거로움에 개의치 않는 남자를 좋아했지만 고작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지난 세기의 번거로움을 마다하는 건 내 좁은 취향의 성곽 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얼마 후 파란색 물고기가 정교하게 그려진 머그잔을 들고 남자가 내 앞으로 왔다. 바깥의 더위처럼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높다란 은색 탁자를 중앙에 둔 채 우리는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의자가 보이지 않던 비현실적인 해안관리사무소. 나는 탁자에 그가 볼 수 있도록 거꾸로 명함을 내려놓았고 그는 검지손가락으로 명함의 표면을 한번 쓰다듬더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회색 수염 끝자락에 황색 액체 막이 생긴 뒤 오래 지나도록 그는 말이 없었다. 제조사는 왔나요? 내가 먼저 어색한 침묵을 깼다. 선배들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먼저 도착했는지 그들이 먼저 도착했는지가 항상 첫 번째 관심사였다. 그게 어떻게 내 일과 연결이 되는지 그때는 명확히 몰랐지만 그저 침묵이 싫었다. 아니, 원래는 어제 온다고 했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오늘 오후로 미뤘었지 아마. 남자는 말끝을 흐렸고 어쨌건 내가 먼저 왔으니 규정을 혹은 법률을 지킨 셈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지? 커피나 은퇴 안경처럼 시대에 한참이나 뒤떨어진 질문이었지만 어떻게 응수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런데 조라의 결함이란 게 어떤 건가요? 퍼뜩 누군가가 난처한 질문을 받으면 난처한 질문으로 돌려주라 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 던진 질문이었다. 아마도 오래전 술자리였을 거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정작 남들에겐 아무 쓸모도 없는 충고하기를 좋아하니까. 기차를 타고 오는 길에 결함신고서를 꼼꼼히 읽은 터라 물론 그건 불필요한 질문이었지만 남자의 얼굴 위 난처함의 눈금바늘이 까딱 한 칸 올라갔다. 이 노래가 뭔지 아나? 그가 탁자 위에서 왼손을 쥐었다 폈다 두 차례를 반복하자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의 왼손을 유심히 살폈다. 세월의 두께가 실종된 아름다운 손이었고 동작은 섬세했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노래였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다. 욕을 한다네. 욕이요? 이미 보고서에서 읽은 내용이었지만 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놀랐다. 혼자 있으면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네.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사람이 없으면 욕을 하더라고. 이를테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씨발, 맞아, 그런 욕도 했다네. 그는 씨발이란 말을 하기 전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싫어하는 음식을 입에 억지로 넣은 어린애처럼. 이 남자는 평생 한 번도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나 보다
그렇게 짐작했다. 글쎄, 대수롭지 않은 결함인 걸까? 사람들 앞에서만 안 그러면 되니까 내가 유난스레 호들갑을 떠는 건가? 아니, 그래도 로봇이 그렇게 혼자서 욕을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닐까? 그가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 아닌 질문을 끝내자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던 노래에서 타악기가 쾅 하고 울렸다. 제조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유, 그럴 리 절대 없다고 하지 뭐. 달리 뭐라 하겠나. 내가 신고 절차를 마치니까 그제야 직접 와서 보겠다 하더라고. 저도 보고 싶습니다만 나는 만나보고 싶다고 해야 할지 그냥 보고 싶다고 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었다. 그 망설임의 짧은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남자는 창문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조금만 걸어가면 조라를 만날 수 있을 거라 했다. 그는 만나라는 말을 썼지만 정작 본인은 그 시원한 공기로 조립된 관리사무소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고 싶지 않아 보였다. 떠나기 전 나는 그에게 본인의 손으로 직접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본 적 있냐는 질문을 했고 그는 아니라고 답했다. 나는 다시 뜨거운 태양 아래 구두한 사각대는 모래알들과 함께 해변을 걸었다. 얼마 걷지 않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직각으로 앉아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로봇 조라의 모습과 조우했다. 로봇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직각이었다. 바람이 없어 호수처럼 잔잔하던 바다는 심심한 파랑이었고 완벽한 니은자로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조라는 단조로운 회색이었다. 조라의 왼편, 한 길쯤 떨어진 곳에 흰색의 빨간 줄무늬가 들어간 구명용 튜브가 모래밭의 무방비로 누워 있었다. 지쳐 보였다. 조라의 덩치는 생각보다 작았다. 상체만 봐서는 전체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나보다 약간 큰 정도? 나는 문득 그런 궁금증이 생겼다. 조라가 사람이 없을 때만 욕을 한다면 커피를 만들던 남자는 어떻게 조라의 욕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질문이었다. 제대로 된 질문들이 되게 그렇듯. 그때 조라가 뒤를 돌아보았다. 완벽했던 니은자가 감탄이 나올 만큼 부드럽고 우아하게 뒤틀렸다. 조라의 검고 네모난 유리 눈이 햇빛에 반짝 빛났다. 비교적 간단한 일을 내게 부여한 친절한 구렛나룻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다.